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장 추호입니다. 저는 현재 산업은행에서 경영전략 수립, 정책금융연구, 지속가능금융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탄소 중립의 핵심이 되는 산업 분석 이런 업무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는 대형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자금 유치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2030년까지 각 부문별로 연도별 감축 목표치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에너지 부문이 무려 46%, 산업 부문은 좀 머더레이트하게 11%, 수송 분야 38%, 건물 등 기타 쪽에서 33% 등 다양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크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부분을 전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나라가 지금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 산업을 탄소 의존도가 높은 이 산업 공정을 저탄소로 바꿔주고 에너지를 저탄소 쪽으로 바꿔주는 이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유망 기후 기술을 육성을 통해서 저탄소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그런 큰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 대략 300조, 그러니까 약간 시나리오가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저희 산업은행에서도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소요자금이 필요할지 이제 계략 추산을 해봤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약 45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GDP가 한 2,000조 정도 되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GDP의 한 23%, 매년으로 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지금 어마어마한 챌린징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2030년 이후에는 기후 기술이 보다 더 발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대규모의 투자 재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으로 모든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자본을 기후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에너지 부문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재원이 조달하는 게 아주 필수 불가결합니다. 기본 조단위가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탄소 중립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 에너지 개발 선도 기업, 또 정부 부처, 또 재무 투자자들, 이 각층의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셨습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성공적 자금 조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각 패널 분들을 본인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하셔야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자금 조달하고 연결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오디언스님들께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천 실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맡고 있는 천영길 실장입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주제인 녹색금융에 어찌 보면 실물 부분을 담당한다고 어찌 보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에너지 정책실에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알고 계신 전력 부분, 원자력 부분, 재생, 또 수소에너지, 그다음에 석유가스 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제일 근저에
중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또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에너지 수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 사이드하고 수요 사이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시켜서 방금 이렇게 사장님 말씀 주신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온실가스 감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요소 발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산업 부분들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산 에너빌리티에서 원자력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 상무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원자력 기획 담당으로 보임을 해서 지금 SMR이라든지 그 원자력 관련 신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케일이라는 업체와 함께 지금 SMR 제작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이제 혁신형 SMR과 또 다른 여러 노형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제작 기술이라든지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어쨌든 전 세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함께 이제 그 국내에 유치한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함께 원자력 서플라이 체인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K E&S 재무 파트 CF를 맡고 있는 김영건입니다. SK E&S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도시가스 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LNG 발전으로 진화 발전한 다음에 지금 당면 과제인 환경 이슈를 친환경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소,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로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을 기업 사이드에서 가장 앞서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나중에 토론하면서 진행하겠지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얻었던 내용이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슬랜드 파워 코리아의 한국 대표 맡고 있는 한승수고요. 노슬랜드 파워는 그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해상 풍력 개발사면서 발전사고요. 저희는 30여 년 전에 캐나다에서 시작해가지고 2015년, 16년경에 유럽으로 저희가 해상 풍력 개발하려고 엑스펜션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3개 해상 풍력 발전소 지금 운영 소유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600MW짜리, 놀데제 380MW짜리, 그리고 도이치부트 250MW짜리 대형 해상 풍력 프로젝트 저희가 소유하고 운영, 개발, 금융 쭉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슬랜드 파워에는 한 4년 전에 조인했고요. 이 개발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전소 파이낸싱만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석탄 파이낸싱 주로 하다가 2018년에 이제 해상풍력 프로젝트 대만에 하는 것들 제가 파이낸싱 하면서 그러면서 해상풍력 쪽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상풍력 관련 신재생 관련 파이낸싱에 좋은 아이디어 내면서 같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MM의 정혜민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IMM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지금 총 8조 원 정도 규모의 AUM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그 안에서 코리아 배터리 앤 ESG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EV 배터리 밸류체인과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사업 그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MM에 조인하기 전에는 이제 모건 스탠리 홍콩에서 전기차 관련된 그런 딜도 했었고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그다음에 MBA에서도 서스테이너블 관련된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던 중에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잘 진행해서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은 제가 이제 각 참석하신 우리 패널님들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요. 그 한 질문 다 끝난 다음에 또 공통 질문을 시간 봐서 2개 정도 할 생각이고요. 또 시간에 혹시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이제 방청석에서 또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산업부의 천연길 에너지 정책실장님 계시는데요. 이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NDC 달성과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부분 전환을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부 부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 실장님께서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고 계시는데요. 그 누구보다 대형 탄소 중립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 혹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 산업부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부 에너지실장 천영길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섹터 안에 전력이라든지 원자력, 재생, 또 수소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지난 정부 때 과도하게 의존했던 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하고 그리고 원자력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전원인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이런 청정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수소도 그렇고 또 특히 대규모 장치 산업 또 대규모 어찌 보면 태양광이 가진 어떤 간헐성이라든지 변동성 부분을 재생에너지 내에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해상풍력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해상풍력 부분은 한 메가와트당 한 수십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비해서는 훨씬 대규모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이렇게 투자 행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투자비 이 경우에는 투자비 회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투자비 회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메커니즘이 좀 보완이 되고 또 아울러서 에너지 요금 체제 문제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22년에 여러 가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또 원전이라든지 수소 부분 또 해상풍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밑그림은 다 제공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차 전력수 기본계획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총 에너지 한 20% 정도는 전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운송이라든지 다른 산업 쪽에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전원 구성이 이제 전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설비 구성을 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어떤 투자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10차 전기본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저희가 원전 부분들 충분히 좀 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대 후반에 해상풍력하고 그린 수소 또 그린 암모니아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3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려면 결국에는 투자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울러서 전력 시장 부분 또 전력 개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 할지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저희가 송변전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장 변화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입찰도 그렇고 또 하반기에 있을 제주 지역의 어떤 시장 변화, 그 다음에 육지 개통에 있어서의 시장 변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아마 25년까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참여하고 오늘 뭐 토론에 와주신 기업분들 그 다음에 불러오 계신 청중분들
그리고 저희 에너지 업계 또 환경업계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머징한 기업들, 테크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보듬어야 될 대상으로 이 전환 과정에서 또 지역 경제 부분들, 특히 저희가 2030년까지 한 20기 정도 석탄 화력이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또 거기 밸류체인 상에 있는 협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아마 이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금융 부분이 이머징한 분야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침체라든지 어떤 전환기에 있는 그런, 과거에 제가 조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석탄 부분에 있어서 또 금융 부분을 갑자기 빼면 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융도 신중하게 아마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마 정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제 돈하고 관련되니까 제일 중요했던 말씀이 제 귀에 들었던 거는 투자비가 회수가 가능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제일 귀에 와닿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투자비 회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리스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정부 쪽에서 잘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게 석탄 화력이 한 20기 정도 지금 전환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무도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 같은데, 이 단순히 에너지원만 대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꿔야 하는가, 이거 역시 또 정부의 몫이 아닐까. 물론 금융도 가능한 부분은 따라가겠지만 금융 역시 돈이 이 투자금 회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디자인을 할 때 좀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희범 원자력 기획 담당 상무님이신데요. 혹시 에너빌리티의 뜻 아세요? 우리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상무님께서 소개해드리고,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멋있는 말이었거든요. 소개해주시고, 질문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하던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 업체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성공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 요인을 극복하시고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것 같고요. 특히 에너빌리티의 이 원전 기술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부분 전환을 위한 국가 핵심 전력 기술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범 상무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전 시설에는 민간 재원이 투자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 SMR 같은 원전 사업에 이 민간 자금도 들어가서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또 SMR이라는 게 결국은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았는데,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숙제들이 좀 남아 있는지 SMR 시장 전망과 함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국중공업으로 출범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지금 이름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름은 이제 신조어인데요. 에너지 더하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미래에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군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이제 좀 원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돌릴 수 있는 가스터빈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풍력, 그렇게 신규 친환경적인 산업 에너지원을 그래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출범을 했고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과연 이제 원자력계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조건들이 돼야 되는지, 또 SMR의 상용화에서 어떤 게 선결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대부분 기가와트급의 큰 규모고요. 정부 주도의
대량의 자금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건설 기간도 10년 이상, 계획 기간까지 따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SMR에서 그 민간 자본이 투입이 기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좀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MR은 안전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가정이 있고요. 안전성은 이제 현재 현존하는 모든 안전적인 기술들이 SMR 다 집약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는 원전의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 플랜트가 이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보장이 될 것이냐,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과연 투자 회수가 가능할 것이냐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SMR 같은 경우는 그 기가와트급보다는 이제 300메가와트라든지 좀 작은 규모가 되니까 자금의 투입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팩트고요. 또 하나의 팩트는 이게 대부분의 SMR은 모듈러 타입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기기가 거의 다 하나의 모듈로 다 제작이 돼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시공하는 그 스코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시공 리스크가 적게 되고,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적게 되고 또 기간이 짧게 되기 때문에 이게 민간 자본의 투입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어떻게 현실화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SMR 프로젝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상용화, 그러니까 실현된 사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제 파일럿 플랜트가 현재 시공이 되고 이게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국 정부들이 확실히 지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라는 SMR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술 투자와 함께 최초 건설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상용화 됐을 때 아마 더 많은 민간 자본이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수요가 이 무탄소 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 내셔널 랩이라는 연구 기관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에서 한 50% 정도가 SMR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50%라는 의미가 단순히 프로젝트의 50%가 아니라 SMR의 규모가 작음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 민간 자본의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선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한 70개의 SMR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과연 어디다 지을 것인지 건설될 부지가 좀 확정이 돼야 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정부라든지 그 현지 주민들과 그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SMR이 곽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의 공정열이라든지 또 해수 담수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SMR은 사실은 기존 플랜트보다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한 복잡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서플라이 체인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마련되지 않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저희 나라의 원자력 산업계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과거 계속적으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왔고 또 저희 그 많은 서플라이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물량이 한 50%가 협력업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SMR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력업체들을 많이 키워서 서플라이 체인이 공고히 돼야지 이 과연 이 SMR도 상용화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듣는 중에 저 개인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융 측면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소규모로 들어가다 보니 훨씬 더 예측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원전뿐만 아니라 모든 앞으로의 기후 기술에 다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기술이 상용화될 때 지금 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민간만이 할 수는 없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가 지금 일부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술이 상용화되는 포인트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컨센서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 단순히 그 에너지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또 여러 서플라이 체인까지 같이 고려돼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우리 SMR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기후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똑같은 우리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 SK E&S의 도유환 CFO님이신데요. SK E&S는 우리나라의 가장 손꼽히는 민간 에너지 개발 회사입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많은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인천항의 액화 수소 터미널과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 등 두 건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금융 주달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제 두 사업 모두 저희 산업은행이 금융 자문과 주선을 제공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었고요. 이 본부장님 혹시 이 민간 자금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이 핵심 성공 요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거꾸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런 성공 경험도 한 번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순간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는데 제 그 산하에 본부가 몇 개 있는데 그게 금융파트 본부장이 도희안 본부장입니다. 근데 그 도희안 본부장의 게임에 빠져서 제가 여기로 이런 자리인지도 모르고 와서 점심 때 굉장히 많은 분 앞에서 거의 정치적인 수사를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됐다는 것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제가 파트가 사업이 아니라 재무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수소 액화 플랜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E&S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금융을 하려면 금융의 조건이 있는데 구매를 어떻게 할 거냐, 생산 어떻게 할 거냐,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건설된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춰져도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합니다. 근데 수소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어디 수소 버스 다니는 거 못 보셨을 것 같고 수소 충전소도 없고 심지어 수소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액화 플랜트를 짓는다 하니 우리 민간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좋은 이야기 잘 알겠는데 참여 어렵다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바틀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유일하게 고민하는데 굉장히 힘이 된 조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DB가 이 전체적인 파이낸셜 모델링과 자문하면서 같이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밸류 체인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만들고 고민을 했고 그걸 가지고 또 정부 당국에 찾아가서 앞으로 벌어질 그린 세상에
시장을 만드는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하지 않게 해서 정책 자금도 이렇게 쉐이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액화 플랜트에 아쉽게도 민간 금융기관은 한 군데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KDB와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의 어떤 시도하자는 어떤 정책적인 쉐이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사업 구조 그리고 사업 구조를 만드는 수요 측 개발 실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가 수소를 약 3만 톤, 3.3만 톤 정도 만드는데요. 6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서 한 5천억 조달해 주셨고 저희들이 1,300억 정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얼리 스테이지다 보니 원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도 총 만기가 20년을 만들었었는데 원금 상환을 제 마지막 2년 동안 60% 상환하도록 그것도 만들어 주셨고, 수요가 시장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포화 수요가 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 상환도 당장 24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26년부터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10월 달에 공장이 가동될 것이고, 이 수소 액화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5,000대 정도 버스 기준으로 5,000대 수소 버스가 CO2 하나도 안 내뱉고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수소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걸 저희들 꿈꾸고 있고 산업은행이나 산업자원부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남 해상 풍력입니다. 전남 해상 풍력이 파이낸싱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을 보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뭐 지자체, 회사채 문제도 있었고 뭐 생명보험회사 어떤 기체도 문제가 있어서 파이낸싱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 트랙을 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과 해외 금융기관을 동시에 초대하는, 그래서 유럽계의 크레딧 아그리콜이라는 자문사를 통해서 유럽계 금융기관을 초대하고, 국내는 또 KDB가 자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빌드업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견했습니다. 해외는 파이낸셜 텀들이 굉장히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여러 옵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을 분리해서 한다든지, 보험을 할 때 산정하는 금액이 조금 다르다든지, 투자자, 출자자와 뎁트하고의 순서를 좀 같이 만든다든지 몇 가지 조건들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챌린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에게는 해외 신재생 에너지 파이낸셜 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워크숍을 가졌고, 해외 금융기관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또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기관들 모셔놓고 우리 전남 앞바다의 그 바람도 보여주고 풍향도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의지도 보여주고 계획도 보여주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을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파이낸싱 하는 과정에 두 트랙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남 프로젝트는 약 100메가 정도 되는데 금액이 9천억 정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만들어지는 파이낸싱이나 금융시장 환경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전남 해상풍력은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에 바닷가에 개척기 설치하고 어민들 만나고 이렇게 한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성과를 거두었고, 그 10년에 집약되어 있는 노력이 프라핏이 아니라 국가나 나라의 그린 정책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지금 론치가 되었고, 곧 EPC가 시작되어서 2026년 되면 그 앞바다에 100메가의 전기가 생산되어서 그린 에너지가 국내 어떤 산업이나 혈류에 이용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K E&S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산업은행 자랑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저희가 또 여기 시사점을 좀 뽑아봐야겠죠. 그 액화 수소를 만드는 플랜트
민간기관에서 아무도 참여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초기고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 대규모 자본이 소요가 되고요. 또 프로젝트를 해서 아까 투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정말 들어가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수소 액화 플랜트에서 저희가 뽑은 시사점이고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2013년부터 하셨다 그래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 저희 은행에서 저희 여신이라고 하는데 여신 승인 신청서 지금 나간 게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 10년 가까이를 쿠킹을 한 거죠. 쿠킹을 하는데 정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 역시 제가 여신 신청서를 살펴본 바로는 22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도 아까 이제 크레드 아골릭 그런 외국계가 지금 들어와 있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자문을 했지만 국내에서 돈을 태운 기관은 NH 아문디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 리스키한 영역이다. 해상 풍력이 굉장히 지금 핫한 것 같지만 아직 굉장히 리스키한 영역이다. 이걸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저희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SK 제공한 자금 중에 넷제로라는 프로그램 상품이 있는데 이 자금은 저희가 국가 기후기금으로부터 저희 산업은행으로 출자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배수 2배에서 3배 정도 키워서 대출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 국가 자금이 저희 같은 어쩌면 기후뱅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더 사이징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선수가 아니라 해외 선수십니다. 역시 해상풍력 쪽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노스랜드 파워의 한승수 대표님이신데 노스랜드 파워는 캐나다의 글로벌 에너지 개발 업체로 한국에서 대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외 업체가 한국 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점들 아까 우리 SK에서도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좀 더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어떠한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SK의 김영근 CF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디벨롭먼트 하는 프로세스가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 좀 프로젝트들이 한 개 성공하기가 진짜 평생의 디벨로퍼들이 프로젝트 한 개 내지 운이 좋으면 2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 개 하셨으니까 very lucky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하고 이제 해상풍력 쪽에서 저는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 시장하고 이 해외 시장, 특히 이제 유럽이 해상풍력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해 보면 유럽 시장은 이미 마켓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은 해상풍력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면서 근 20몇 년간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거의 23,000메가 정도 그 정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저기 덴마크, UK, 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등에 이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부지기수로 꽂혀 있습니다. 북해에 가보시면 북해의 반이 아마 해상풍력 터빈으로 아마 꽂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시장의 단계로 따지면 거의 성숙 시장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이제 2017년에 파이낸싱 할 때 저는 주로 석탄 파이낸싱을 그때까지 거의 한 10년간 하고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해상풍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좀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럽 쪽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미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벌써 커모디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뭐 한 개 첫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금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커모디티로 마켓에 템플릿이 쫙 다 돼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도
최소한 유럽에 있는 주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뱅커들이 뭐 BNP 파리바, 깔리옹, 뭐 속젠, 뭐 나타시스 이런 은행들이 이미 10개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이미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머추리티가 한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30메가와트짜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커머셜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서남에 60메가와트 프로젝트짜리, 전부 다 이제 캡코, 젠코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한 프로젝트 뭐 다 합쳐서 한 100메가와트 정도 지금 설치돼 있고요. 유럽은 지금 거의 한 3만 메가와트 이상 설치돼 있고 2030년까지 거의 10만 메가와트 지금 건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깊이 자체가 첫째 틀리다. 그러면 그 금융 조달은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일단 마켓 깊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를 들면 금융 조달 측면에서 뎨 측면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는 은행들이 웬만한 은행들은 전부 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고 있고요. 테너나 이런 것들도 20년 이상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미 그 금융기관들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통 저희가 컨벤셔널한 파워 프로젝트를 하면은 보통 PPA 전력 구매 계약이 20년이면 보통 테너가 20년보다 조금 짧아요. 18년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혹시나 중간에 이제 사고가 나면 나머지 2년 레비뉴를 가지고 이제 뎨 파이낸싱을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테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남은 2년을. 근데 유럽 프로젝트를 보니까 테일이 없어요. 테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력 구매 계약은 20년인데 이 은행들이 해주는 론이 25년, 27년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깊이의 테너를 가지고 파이낸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단 그 은행 뎨 마켓의 깊이가 또 완전히 틀리고요. 두 번째는 에쿼티 쪽. 한국에서는 제가 와가지고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얼리 스테이지 디벨롭먼트 하는데 파이낸싱을 해준다는 뭐 에쿼티 펀드, 뭐 헤지 펀드, 은행, 뱅크 뭐 아무데도 못 봤거든요 아직.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빅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이 자기 해상풍력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웨커리의 코리오, 그리고 CIP의 COP, 그리고 뭐 GIP의 비나, 스카이본 이런 회사들 이 금융기관의 플랫폼으로 벌써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하는데 자기 에쿼티 집어넣고 그 에쿼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쿼티 마켓 자체도 얼리 스테이지 디벨롭먼트 중 또는 컨스트럭션 기간 중에 에쿼티를 벌써 다 사고 팔아요. 그래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1000메가 프로젝트면 거의 6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SK에서 하신 100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한국의 첫 번째 굉장히 마일스톤 같은 프로젝트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제 100메가니까 사실은 좋은 사이즈지만 아직 좀 굉장히 작은 사이즈 프로젝트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1000메가, 2000메가 프로젝트 하니까 프로젝트 한 개가 10조 이래요. 근데 이런 그 10조 프로젝트에 자기 에쿼티를 예를 들면 30% 하면 3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50%를 자기가 가져간다 그러면 1조 5천억을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큰 금융기관이라도 한국의 재벌그룹이라도 1조 5천억 한 번도 안 해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가지고 넣을 수 있냐? 그 굉장히 빅 챌린지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에쿼티 마켓들이 굉장히 발달돼서 저희가 초기에 개발하고 에쿼티를 사고 팔고 또 여러 디벨로퍼들이 같이 들어와서 에쿼티 리스크를 같이 쉐어하고 하는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는 마켓이 지금 유럽이고 글로벌 마켓이고요. 이제 한국은 그런 그 마켓에 비해서 에쿼티 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의 발전 단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뎨 마켓, 에쿼티 마켓의 깊이에 차이가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필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에쿼티하고 뎨을 말씀했는데 지금 비율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텐데 이게 에쿼티는 손실을 망하면 에쿼티 투자자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키할수록 에쿼티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게 아까 굉장히 파퓰러해지면 에쿼티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육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에쿼티 비중이 1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성숙하고 안전이 검증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죠. 유럽의 에쿼티 마켓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부러운 얘기고요. 우리 SK에서 100메가 했는데 그쪽은
1000메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도 그만큼 앞으로 갈 영역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분야 그렇기 위해서 지금 다음에 이제 우리 발표를 해주실 IMM의 정혜진 이사님은 PE 회사에 계세요. 물론 이제 투자 영역이 아직은 배터리 쪽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대형 탄소 중립 프로젝트에 이 자본금이나 메자닌 투자를 추진하는 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이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이 IMF 쪽에서 보실 때 민간 펀드 투자자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자본금 또는 메자닌을 투자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를 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혹시 투자하신 사례에서 주요하게 검토했던 포인트들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정리하면 아마 핵심적인 요소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산업 내지는 그리고 이 투자 대상 기업 자체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그로트, 즉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반대적인 측면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투자나 아니면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어떤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어떤 리스크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두 개가 굉장히 큰 축일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투자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로 IRR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 수익률로 대변되는 본인이 투입한 투하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리턴을 회수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정량적인 크라이테리아가 될 텐데 특히 탄소 중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또 하나 이제 ESG 관련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회사 기업이 최종 산출물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 홀 프로세스에서 어떤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부산물에 대해서 어떤 처리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같은 걸 저희는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위한 저희 이제 한번 인베스트먼트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thought process를 한번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어떤 저희가 투자하는 먼저 이제 산업을 인더스트리를 먼저 봅니다. 그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투자 대상 섹터인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 45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글로벌리. 근데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0기가와트로 연평 성장률 K거 기준으로 한 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인더스트리의 성장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었다면 그럼 이제 그 전체 밸류체인에서 그 각 밸류체인별로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그 키 플레이어들과의 그런 경쟁 다이내믹스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가 고객사 최종 수요자로 갔을 때 항상 최종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는 그 마진 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라이스 컷이 대한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 얼마나 디펜시브한지 그런 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ESG 관련된 평가를 할 때는 이 회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인더스트리의 산업 그리고 이 회사가 소싱하는 전반적인 인더스트리 밸류체인 자체의 그런 ESG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LP들께서도 항상 주로 많이 보시는 영역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얼마나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하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가장 선제적으로 빨리 무브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한 회사는 LNF라는 뭐 아마 잘 알려져 있는 상장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는 주방에서 이렇게 주부들이 설거지를 할 때 앞에 있는 LCD 모니터를 주로 만들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용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 지금 그 글로벌 1등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에 가장 직납하고 있는 그런 핵심 고객사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 그렇게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 중견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탈바꿈하기에는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캐피탈과 그리고 굉장히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위한 매니지먼트의 판단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인더스트리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밸류체인의 건전성과 그리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PE 같으면 완전히 이익만 쫓아다니는 그런 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 전반과 우리나라 밸류체인까지 고려하시는 투자를 하신다. 그런 관점에서 ESG 투자의 포인트를 갖고 계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까 SK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외국에서 CIP라고 코펜하겐 인프라 파트너스인가 그쪽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PE 회사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쪽의 회사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생겨야 될 영역 같고요. 또 나름 여러 가지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 10분 정도 남아서 지금 원래는 공통 질문 드리고 한 분씩 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산업부에서도 계시니까 업계에서 좀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 정도만 일단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까 지금 대규모 탄소 중립을 위한 프로젝트가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아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산업 연관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들이 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 쪽에서 좀 우리 정부 쪽에다 건의하실 게 있으시면 대표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스 예. SK 이번에 해상풍력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SK 100메가와트 프로젝트 파이낸스 되는 거 보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한국 프로젝트고 기자재도 거의 다 한국 거 쓰시잖아요, 그죠? 기자재도 거의 다 한국 거 다 쓰세요. 완전히 한국 프로젝트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인프라 파이낸싱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석탄 발전소 하면 1년에 3조짜리 몇 개씩 하고 이런 인프라 기반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파이낸싱에 한국 금융기관은 딸랑 2개 들어왔어요. KDB 들어오고 그리고 조그맣게 하나 들어오고 금액도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해외 금융기관이 들어왔어요. 이게 맥센스인가 과연 여기 한국인데 한국이 그래도 동북아시아의 맹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사실 한국 금융기관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마진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금융기관들한테 마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은행 다닐 때 사실 제 1년 보지 못하면 바로 집에 가야 되니까 굉장히 마진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사실 이런 해상풍력 프로젝트나 이런 리뉴얼 프로젝트들이 한국에서 파이낸싱 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해외 금융기관들한테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희는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금융기관들이 사실 론 포트폴리오들이 쭉 있을 텐데 사실 그린 비즈니스를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론 포트폴리오하고 난 그린 비즈니스를 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율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물론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하신 게 이런 것들을 공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공시 수준으로 지금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에 뭔가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KPI 이런 것들을 뭔가 시작을 해야 그래야지 한국에서 프라이스에 매이지 않고 그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KPI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제정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SK에서 말씀 없다고 눈치를 드리려고 했는데 눈 맞춤을 잘못했습니다. 정책 측 쉐이핑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바라는 바라 하면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 초기 프란티어들의 보호, 안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나간 사람 우르르 가서 다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리스크를 지고
뭐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그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이런 초기 참여자들, 투자자들 이런데 약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파이낸셜 측면에서의 금융기관의 정책 금융기관 또는 또 시장을 또 룰을 만드시는 정책 당국 하는 분들께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 단위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다 듣기로 하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이 안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먼저. 네. 저 누가 답변하실지까지 지정해 주세요. 예.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국도시재생연구원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상품은 또 오늘날 에너지는 결국은 인간을 멸망해 가고 지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역시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과학이나 기술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천연길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조건이 만약에 컨디션이 100이라고 하면은 90%가 된다 하더라도 10% 때문에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물론 이제 각 기업들은 이익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법률적으로 영어로 적극적인 행정행위 내지는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을 일으킬 정도 어떤 힌트를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만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여러 가지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환경 분야, 아까 에너지 분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정리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22일 날 모레 아마 여기 김상엽 위원장님하고 총리님하고 공동으로 주재하는 탄노기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이 부분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어쨌든 신규 산업들이 규제 혁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고, 저희 수소도 마찬가지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어떤 신규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안전 기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인허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SMR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론 저희 정부 부처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탄녹이라는 또 비클을 활용해서 하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아마 공무원 개인적으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요즘 같은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단 지성을 좀 활용하고, 또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하고 또 토론 과정 거치면 좀 더 빠른 솔루션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렇게 이 금융사회, 제가 오늘 산업부에서 왔는데 어쨌든 금융사회에 대해서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물론 기후테크 전략에 들어는 가 있지만 그 부분들은 아마 시발점일 것 같고 계속해서 디벨롭 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끝나고 제가 어레인지 해드릴게요. 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이끌고 계시는 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희 직원이 써준 글인데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탄소 중립의 프로젝트지만 저희도 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